행운이는 올해 가을에야 첫 발화를 했는데요. 늦은 발화에도 불구하고 한글은 입학 전에 읽을 줄 알았습니다. 착석도 안 되고 사회성도 부족하니 제가 한글을 배우는 학원에 보내지도 않았지만 7세 겨울에는 겹받침을 제외하고 모든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결이 있었을까요? 제가 수학과 출신이다 보니 아무래도 수학이 더 친숙해서 초등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드리는데요. 구독자분께서 한글은 어떻게 익혔는지 궁금하다고 하셔서 오늘은 행운이가 한글을 읽게 된 과정에 대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6살 때 중증 지적장애와 자폐 스펙트럼을 중복 진단받은 행운이 8살 때 경계선 지능으로 올라와 고기능 자폐가 되었고 ADHD 판정을 새로 받았는데요. 말은 고기능이지만 현재 행운이의 지능지수는 75로 경계선입니다. 진단사항 지능지수 70 미만을 지적장애, 70 이상 85 미만을 경계선 지능, 85 이상을 정상 지능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행운이는 여전히 느린 아이입니다. 하지만 행운이는 입학 전에 겹받침이 있는 어려운 글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글자를 읽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막힘없이 책을 술술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수학도 무난히 따라가서 3월을 앞둔 지금 저와 함께 2학년 수학을 예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만 보면 행운이가 쉽게 배웠나 싶죠? 하지만 행운이가 빨리 배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한글도 제가 4세쯤부터 계속 노출을 시켜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글자를 익히는데 왕도는 없지만 덜 힘들게 가는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한 것은 3가지인데요. 바로 아이의 관심사 파악, 다양한 방법으로의 노출, 그리고 반복입니다. 아이들은 관심이 없으면 쳐다보지를 않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관심사를 파악해 주셔야 하고요. 흥미가 금방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방법을 바꿔서 다양한 우리의 개념으로 반복 노출시켜 주셔야 합니다. 같은 교구나 재료를 사용하지만 어투나 방법은 조금씩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집중력이 짧기 때문에 매시간 학습의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틈새 놀이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알려주다가 양육자가 지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위의 3가지 생각을 바탕으로 오늘은 제가 행운이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한글을 노출시켜서 효과를 봤던 방법들에 대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양육자께서 크게 부담 없이 해볼 수 있는 방법들만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바로 한 가지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로 아이의 관심사를 알아내셔야 하는데요. 아마 4, 5살 정도가 되면 아이가 호불호가 생겨서 무엇에 관심 있는지 어렵지 않게 알게 되실 거예요. 만약 난 아직 모르겠다 하시면 낱말카드로 아이의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에 낱말카드 없는 집은 아마 없을 건데요. 아이들이 글자를 하나도 몰라도 낱말카드 그림을 무엇을 좋아하는지 보면 아이의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낱말카드에서 반복적으로 찾는 그림이나 사진이 생기게 되면 그게 바로 아이의 관심사입니다. 행운이의 경우 낱말카드를 열면 항상 찾는 2가지가 아이스크림과 사탕이었어요. 그래서 행운이가 처음으로 읽은 단어도 아이스크림이었던 것 같아요. 5글자나 되는데 말이죠. 2번째, 관심사를 파악하셨으면 이제 노출을 해줍니다. 일단 이 낱말카드나 혹은 인터넷, SNS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무료 도안을 집안 물품 곳곳에 붙여주세요. 냉장고, 식탁, 쓰레기통, 의자, 책상, 책꽂이 등등으로요. 귀찮으시다면 아무 종이나 적어서 테이프로 붙여두셔도 좋습니다. 은근히 아이들이 이 글자를 많이 읽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 있다면 오프닝송 가사도 출력해서 아이가 애니메이션 볼 때마다 꺼내주세요. 평소에도 같이 불러주시고요. 행운이는 우당탕탕 아이쿠를 좋아해서 여러 번 같이 불렀습니다. TV로 안 보여주고 노래만 틀어주고 같이 불렀어요. 낱말카드는 한쪽엔 그림, 다른 한쪽엔 그림 없이 한글만 적혀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관심사를 이용해 직접 함께 낱말카드를 만들어 보세요. 낱말카드를 직접 만들면 아이가 과정을 하나의 놀이로 받아들여 재미있어 하고요. 아이가 관심 가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기 때문에 아이 주도성도 높아집니다. 또 여러 단어로 확장해 나가기도 편하고요. 행운이의 경우에 제가 이런 인덱스 카드를 사서 시중 낱말카드의 절반만하게 자른 다음에 한쪽 면엔 행운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스티커로 붙여주거나 그림을 그려주고 반대편에는 한글로 적어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쪽엔 오리를 그리고 반대쪽에 제가 한글로 오리라고 쓰는 과정을 보여주었던 거죠. 행운이의 손을 잡고 같이 써보기도 하고요. 글자 익히기를 확장하는 방법은 종류나 형용사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오리, 아기 오리, 엄마 오리, 집 오리, 청동 오리, 노란 오리, 흰 오리, 갈색 오리 이런 식으로 글자를 계속 확장해서 써서 보여주기도 했어요.
한 번에 많이 만들지 않았고요. 한 번에 4개에서 5개 정도씩만 만들어서 들고 다닐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평소 하던 놀이에 한글을 더해주세요. 행운이가 그림 그리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 했는데요. 아이스크림 그릴까? 라고 했을 때는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스케치북에 빨간 아이스크림, 노란 아이스크림, 파란 아이스크림, 1단 아이스크림, 2단 아이스크림, 3단 아이스크림을 종류별로 그려주고 글자를 써주었습니다. 색깔별로 빨간 아이스크림, 노란 아이스크림, 파란 아이스크림을 그린 다음에 빨간 크레파스로 빨간을 쓰고 검정색으로 아이스크림 쓰고요. 노란 크레파스로 노란 쓰고 옆에 아이스크림 또 쓰고요. 파란 크레파스로 파랑 쓰고 옆에 검정색으로 아이스크림을 쓰는 식이었죠. 클레이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걸 사서 만든 다음에 자석칠판에 자석 한글로 아이스크림 글자 만들기도 해서 보여주고요. 이때 절대로 많이 오래 하시면 안 돼요. 아이가 그냥 재밌게 한 번 보고 넘어갈 정도로만 짧게 해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아이가 그 과정을 놀이가 아니라 공부로 인식하게 됩니다. 실제 제가 한글을 알려주고 설명한 시간은 5분여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지체력이거든요. 제가 행운이에게 글자 쓰는 순서도 보여주고 그 과정 자체를 놀이로 만들려고 했던 건 사실 계획하에 했던 게 아니고요. 솔직히 당시에는 과정을 전체로 보여주는 게 시간 때우기가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원칙은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게 있다면 그걸 다 한글로 써서 보여준다입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오프닝 가사를 출력해서 같이 부릅니다. 만약 아이들이 마트 놀이를 좋아한다면 집에 있는 과일들의 과일 이름을 써서 붙여서 놉니다. 뜯어지면 버리고 다시 붙인다는 생각으로 그냥 종이에 써서 테이프로 붙여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메뉴판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서 아이에게 색칠하게 하고 아래 한글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동물원을 좋아한다면 동물원에 가면 어떤 동물이 있지 하고 같이 동물원을 만드는 거죠. 물론 시중에 이런 교구들이 팝니다. 하지만 그 교구들을 일일이 다 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일러스트 다운받아서 오려서 붙여주시거나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글자를 쓰는 과정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아이랑 직접 만들고 나면 아이가 더 오래 갖고 놉니다.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한 애착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통글자로 읽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글자를 쓰려면 쓰는 순서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전 처음부터 글자를 쓰는 과정을 의도적으로 계속 보여주려고 했어요.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아이가 한글을 읽기 전에 일단 사물을 다 인지하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보고 바나나 어딨지? 오리는 어디 있어? 라고 하면 아이가 바로 고를 수 있어야 하는 게 우선입니다. 저희 애들은 발화를 둘 다 5살에 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낱말 카드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뭐 먹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말을 못하니 고르라고 하면 우유를 고르는 시기였던 거죠. 예를 들면 한글버스 같은 걸 장난감으로 주었어요. 이런 소리나는 장난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많지만 저에겐 아이들과의 하나의 소통기구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이들이 말은 못하지만 소리를 듣거나 그림을 보고 엄마 어딨어? 물고기 어딨어? 이러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했던 거죠. 이제 다음으로는 게임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아이들은 게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기고 싶어 하죠. 한글 익히기 좋은 대표적인 게임이 낚시놀이인데요. 준비물로는 낱말카드, 클립, 자석 낚싯대가 필요합니다. 낱말카드는 집에 갖고 계신 낱말카드를 활용하셔도 좋고요. 아이와 함께 만든 낱말카드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자석 낚싯대가 집에 없다면 나무젓가락에 실을 돌돌 말아서 묶어준 다음 다른 한쪽 끝을 다이소에서 파는 자석에 묶어주세요. 그럼 간단하게 자석 낚싯대가 완성됩니다. 한글 낚시놀이는 여러 가지로 활용 가능한데요. 우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낱말 카드를 펼쳐놓은 후 아이스크림 어딨지? 코끼리 어딨지? 이런 식으로 양육자가 말하는 글자를 낚시하는 방법입니다. 이음절의 쉬운 글자부터 시작해 주시고요. 아이가 아주 조금이라도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면 우리 과일만 모아서 과일 바구니 만들어 볼까? 바다에 가면 볼 수 있는 동물은 무엇이 있지? 마트에 가면 살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하는 식으로 인지와 결합해서 분류놀이를 해주시면 더 재밌겠죠? 다음으로 아이들이 7세 때 한글 읽기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카드 게임은 바로 기억력 카드 게임입니다. 똑같은 그림 2개를 찾으면 카드를 가져가는 게 게임 규칙이죠. 아이들의 기억력 향상에도 좋지만 아이가 카드를 뒤집을 때마다 한글을 보게 되고 그때 양육자가 한글을 읽어주게 되면 아이는 자동으로 한글에 노출되고 반복하게 됩니다.
그 예로 7세 하반기에 집에서 가장 자주 했던 게임이 고피시인데요. 고피시에 여러 가지 게임 방법이 있지만 기억력 게임으로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만 활용했던 거죠. 당시 공룡을 좋아하는 아들 때문에 공룡 카드를 사용했는데요. 행운이가 이 중에서 시조새 외 3가지 정도의 카드를 매번 갖고 싶어 했거든요. 아이들이 카드를 뒤집을 때마다 그 복잡한 공룡 이름을 계속 읽어주었더니 어느 순간 아이들이 카드를 보고 공룡 이름을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암기하게 된 것일 수도 있지만 한글을 읽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공룡 이름은 사우루스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놀이해 주실 시간이 없거나 외부에 나가실 때 활용하시는 걸로 한글 사운드 카드를 추천합니다. 사운드 카드는 카드를 넣으면 소리로 읽어주는 건데요. 앞서서 교구를 다 살 수는 없다고 했지만 이 교구는 전 활용을 매우 잘했거든요. 그리고 이 교구를 만드는 게 쉽지 않고요. 저희 애들의 경우는 호비를 했었고요. 한글 카드를 넣으면 맞는 글자를 3개 중에 고르는 거였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글 사운드 카드 때문에 호비를 구독할 순 없잖아요. 영상 촬영 전에 제가 쿠팡에서 한글 사운드 카드라고 검색해보니 여러 회사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유명한 애플비, 뽀로로, 핑크퐁도 있는데요. 제가 상세 페이지를 참고했을 땐 푸드트럭 까망 한글 사운드 카드가 가성비가 제일 좋아 보였습니다. 일단 동요가 아니라 한글 낱말 카드를 여러 개 읽어줄 수 있는 게 좋은데 이 회사가 한쪽엔 단어, 반대쪽엔 문장으로 읽어주는 카드가 무려 118장이나 들어있네요. 한글로 쓰는 것까지 가능하게 만든 회사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소근육 발달 과정에서 피랍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쓰기는 색연필이나 연필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회사 제품이 유명한 회사는 아니지만 제가 원하는 기능에 충실해 보이네요. 참고하시라고 아래 설명란에 쿠팡 링크 첨부해 두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해서 쌍둥이 모두 한글을 무사히 익혔습니다. 특히 정상 발달인 쌍둥이 아들은 발화를 5세 했지만 한글은 6세 하반기부터 이미 다 읽을 수 있었는데요. 행운이도 7세 하반기부터 대부분의 글을 읽기 시작했고요. 행운이의 경우 웃긴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보통 언어치료 시간에 활용하시는 카드 형태의 자료들은 앞쪽엔 그림이 뒤쪽엔 한글로 설명이 적혀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7살 때 언제부터인가 행운이가 자꾸 언어치료 시간에 카드를 뒤집어서 한글을 읽어버려서 선생님께서 난감해하셨던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에 대한 생각입니다. 아이가 책에 관심이 많을수록 한글을 빨리 익히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책을 좋아해야 가능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좋아하고 대부분의 집에 있는 책을 추천해 드릴 건데요. 바로 의성어, 의태어, 동시입니다. 글자가 크고 반복되며 한쪽에 한 단어씩 밖에 없어서 아이들이 좋아하죠. 같이 읽으면서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주면 아이들이 어절수를 익힐 수도 있습니다. 이걸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는 걸로도 저는 충분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한글을 읽고 나면 쓰는 게 걱정일 텐데요. 한글을 쓰는 건 소근육 발달도 올라와야 되는데 전 쌍둥이들이 둘 다 소근육 발달이 느렸어요. 행운이는 아직도 글씨를 많이 삐뚤빼뚤 쓰는 편이라 인지 선생님께서 아직 소근육이 약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집에서 방문 미술을 했었는데요. 덕분에 행운이가 미술에는 아직은 정말 관심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소근육 발달이 느리다 보니 둘 다 한글을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읽는 것에 목표를 두고 가르쳤었어요. 실제로 쓰는 건 학교 입학 전 2달 정도만 같이 연습하고 학교 다니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2학기 되니까 행운이가 쌍둥이 아들에게 편지를 써주기도 하더라고요. 쓰기는 읽기에 활용했던 방법들을 아이들이 직접 써보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트에 가서 뭐를 사고 싶어? 우리 마트에 가서 무엇을 살지 적어볼까? 동물원에 가서 어떤 동물을 볼지 적어볼까? 이런 식이었죠. 기본적으로 한글 쓰는 순서가 있는 책으로 하루에 2쪽씩 같이 써보기도 했는데요. 대부분 8칸 공책에 아이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실제 한글로 어떻게 쓰는지 같이 써보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역시 하루에 5분에서 10분 안 넘겼고요.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고 하면 제가 단어를 써주고 옆에 따라 쓸 수 있게 해주었어요. 연필은 스테들러에서 나오는 연필과 샤프를 사용했는데요. 이런 노란색 샤프를 썼었는데 실제로 이 아이는 샤프라서 편리하긴 하지만 굳이 사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필은 이렇게 생겼고 이름은 그루브 슬림 리라라고 적혀있네요. 이건 슬림이라서 가느다랗고요. 아이들이 8살이 된 다음에 학교에 입학하면서 사주었던 거예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어서 연필을 손으로 쥐기가 비교적 쉽게 되어 있습니다.
슬림이 아닌 거는 이것보다 2배 정도 두꺼워서 미치아 가동이 활용하기에 훨씬 더 좋습니다.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할 땐 혼자 벽 보고 말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중요하죠. 그동안 양육자의 상상만으로만 알 수 있었던 아이의 의도와 마음을 말로 전해들을 때의 기쁨과 감사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정말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있죠. 비록 말은 못하지만 글을 익히면 아이는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글이 하나의 의사소통 대체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죠. 실제로 이전에 외국의 사례로 무발하지만 타이핑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소녀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소녀가 발화하기 힘든 상황인 걸 알고 소녀의 부모님은 소녀가 타이핑으로 표현을 해야만 원하는 것을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 혹시나 아이가 무발화이더라도 한글을 익힐 수 있는 나이라면 한글을 익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도 못하는데 무슨 글을 읽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이가 어려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말을 못한다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전 쌍둥이들이 둘 다 발화가 매우 늦었기 때문에 한글 읽기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집에서 틈이 날 때마다 위의 방법들을 돌아가며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매일 시간 정해서 해줘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마음과 달리 몸은 그럴 정신이 없거든요. 저 정말 저질 체력이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거 힘들어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낱말카드 한 번에 4개에서 5개씩만 만들었다고. 느린 아이들일수록 해낼 수 있을 만큼 주어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행운이의 경우 책을 보자고 하면 대부분 책장만 마구 넘겼습니다. 그래도 책을 펼쳤다는 것에 의의를 두었어요. 그렇게라도 스쳐 지나가면서 본 것들이 아이의 머릿속에 눈이 쌓이듯 남습니다. 녹아 없어지는 것 같지만 쌓이면 물이 되어 찰랑거리다가 어느 순간 넘쳐서 아이의 입 밖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면 이것저것 많이 해준 것 같다고요? 제가 그동안 이것저것 육아서는 꽤 읽었습니다. 물론 책 한 번 읽는다고 기억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계속 읽으면 비슷한 이야기들이 보이고 제 마음에 와닿는 내용들은 반복되면서 머리에 각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걸 반영해서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육아책을 많이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이들이 컸을 때 비장애아와 장애아인 제 아이들을 둘 다 잘 이해하고 싶어서, 그래서 마음에 상처 입더라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사이버대학 상담심리학과로 편입했습니다. 앞으로 2년간 공부하면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필요할 경우 대학원에도 진학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자리를 빌어 주저하고 고민만 했던 제게 한순간에 결심하고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준 스레드 친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해냈습니다.